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기후변화와 해양산성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해양환경공단에 근무하는 노재환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기후변화와 해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바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쉽게 바다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숫자로 알아보는 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지구의 표면적이 약 70%는 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다에는 숫자와 관련된 다양한 재미난 사실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숫자와 단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위와 숫자들이 나타내는 의미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0%에서 90%가 해당하는 숫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전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생물 중에서 바다에서 몇 프로가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80%에서 90%라는 대다수의 생물들이 바다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바다의 생물 중에 고래 중에서는 향유고래가 매우 깊은 바다를 잠수를 할 수 있는데요. 약 2,500m까지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물고기의 형태로 살고 있는 생물들이 가장 깊이 살 수 있는 깊이는 약 7,500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바다를 탐험한 곳은 11,034m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히 깊은 숫자죠. 에베레스트 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구 전체에서 바다의 넓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약 3억 6,2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에서 바다가 태어난 순간을 나이로 계산하게 되면 약 38억 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가 10부터 그리고 10억대까지 다양한 숫자로 바다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구에 있는 물을 만약에 비율을 선택한다고 하면 바다와 육지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물들은 육지에 있는 물을 대부분 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구에 있는 물은 바다의 97.2% 그리고 육지에 약 2.8%가 있는데요. 육지에 있는 2.8% 중에 단 0.2%만 우리가 마시는 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바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했듯이 전 지구상의 생물체의 80%의 90%가 바다에서 살고 있으며 인류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대다수의 발전한 도시는 해안가 주변에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라든지 인천, 울산과 같은 대다수의 광역시가 바다 근처에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바다에서 우리가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에너지를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을 약 18%에서 30% 가까이 수급을 받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해산물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식량을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약품과 같은 원재료들을 바다에서 얻고 있으며, 여러분들 지금같이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해수욕장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해수욕장이라든지 다양한 바다 체험을 통해서 심미적으로 치유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주는 우리 혜택 중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지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약 3분의 1가량을 흡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뿐만 아니라 아마존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바닷물에서 이제 적도에 있는 많은 과잉의 열이 극지로 이동을 하면서 지구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온도를 가질 수 있는 역할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다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선박에서 유료오염이 발생을 하기도 하면서 바다에 각종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바다의 문제 중에서 최근에 기후변화에 의해서 바다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정의를 짚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후변화는 사전적인 정의로 알아보자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요인과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요인에 의해서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화하는 현상을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이 자연적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태양 빛을 받아서 물이 증발을 하고 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흘러서 땅에서 다시 강으로 지하수로 흘러 바다로 흐르면서 순환하는 이 기후 시스템이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태양의 흑점 변화라든지 태양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후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궤도 변화라고 해서 지구는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전과 자전이 동일한 원형이 아니라 불규칙한 타원이기 때문에 약 2만 년에서 3만 년 주기로 지구의 궤도 축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아주 장기적인 기후변화의 요인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산 폭발 등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라든지 화산 연기에 의해서 태양빛이 차단이 되고 이에 온도가 내려간다든지 지구의 기온이 큰 변화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공룡시대에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나면서 공룡이 멸종을 했다고 추정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연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각종 온실가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이산화탄소를 대표 온실가스로 뽑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지구의 온난화에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인위적 요인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의 영향입니다.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사막화가 더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구의 햇빛이 난반사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기후변화의 요인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피복 변화 혹은 산림 파괴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도시화를 진행을 하면서 숲이나 아니면 풀이었던 초목지대에 도시화가 되면서 점점점 토지의 피복이 변화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마존 벌목을 잘라서 초목으로 만든다거나 이러한 행위들이 지구 전체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산업화 이후에 과연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연간 그래프로 보고 있는데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형태가 보이고 있으시죠.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자, 이러한 기후변화가 왜 최근에 이슈가 되었냐면요. 이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돼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발생되게 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일례로 이상기온 그리고 자연재해의 빈도가 상승을 하거나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점점 질병이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최근에 우리나라의 장마가 예년에 비해서는 다소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많은 비가 오는 장마가 오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의 시베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으로 매우 높은 온도로 50도가 넘는 폭염이 일어나고 있어 각종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이러한 상황들은 점점점 피해가 커져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경우에는 지구온난화가 점차 심화가 되면서 남극에 있는 빙하가 녹게 되고 바닷물이 증가를 하면서 섬 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발루와 같은 나라들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이미 땅이 모든 섬이 물에 잠겨서 국가의 토지가 없어질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죠. 마찬가지로 최근에 있는 코로나와 같이
이런 습도라든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질병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나 동물, 식물에게 피해를 입게 되는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해양의 기후변화가 해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후변화가 해양에 끼치는 영향 중 해양산성화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해양산성화의 정의는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흡수하게 돼서 해수의 pH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pH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성도가 무엇인지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산성도는 일정한 액체 안에서 수소 이온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쉽게 알려드리자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분자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물이 분해가 되게 되면 수소이온이라고 하는 양전하와 수산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전하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중 동일한 부피 안에서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으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 산성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수소이온이 훨씬 더 많은 곳이 산성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산성도는 크게 0부터 14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부분에 pH 7 정도를 중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산성도가 강하다고 하며, 그리고 14에 가까울수록 산성도의 반대 의미인 알칼리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울수록 수소이온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14에 가까울수록 수산화이온이 많아진다고 의미를 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서는 물이 중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레몬이 약 pH 2 정도로 강한 산성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탄산음료는 약 pH 5에서 6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소다는 pH 약 9에서 8 정도의 약한 알칼리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옷을 빨 때 쓰는 세제는 pH 12 이상의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내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자, 이러한 산성도를 이해를 했으면 바다에 과연 이산화탄소가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다는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약 3분의 1가량 흡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증가를 하면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면서 바다의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탄산으로 바뀌면서 산성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바다의 산성도는 pH 8 내외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에 산업화 이전에는 pH가 8.2 수준에서 현재는 8.1 이하로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분압, 농도는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많아지는 반면에 지금 pH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최근에는 pH가 8 부근까지 내려오는데요. 약 0.1 차이라고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다에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약 2배에서 3배 이상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과연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형질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들어가게 되면 탄산이라는 분자 구조가 되고요. 이 탄산이라는 친구가 수소이온이 빠지면서 탄산이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탄산이온은 우리 각각류에 있는 혹은 산호초에 있는 탄산 칼슘에 있는 칼슘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탄산칼슘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각류에 있는 껍질에 있는 칼슘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골다공증과 같이 뼈가 점점점 가늘어지거나 구멍이 생겨서 약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산화탄소의 기체가 물에 들어가면서 탄산이라고 하는 산성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산성에 대한 이온이 해양생물들에 있는 칼슘을 뺏어가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여기에 보이는 그림들은 그림이 점점점 빨간색으로 갈수록 산호초가 살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래프 값입니다. 그래서 산호초가 살기 힘들어지면 점점 이렇게 각각류에 있는 껍질들이 얇아지거나 산호초가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생물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를 하냐면, 해양 생물들은
모두 연결이 되어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젠가 게임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해양 산성화에 의해서 산호초 생태계가 사라지거나 각각류의 껍질이 얇아져서 개체군이 줄어들게 되면 이것들을 먹는 동물들이 점점점 숨차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젠가 게임에서 블록을 하나씩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속화가 되면 해양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젠가 게임의 끝은 결국 젠가의 탑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이 해양 생태계가 같이 무너지면서 끝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도 이 해양 생태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양 생태계가 예전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류의 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망가진 바다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봤는데요.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하고 실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